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의 마음속 깊숙이 혼자 간직하고 있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올해 저의 나이는 58세입니다. 30여 년 전에 저의 마음을 휘어잡고 떠난 여인과의 뜨겁고 슬픈 사랑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걔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저희는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명을 쓰겠습니다. 저는 1993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 찬스를 통해 서울의 한 공사에 배치되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그때는 충분히 가능했고 대기업도 쉽게 들어갈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마침 공사 기획부에 인원이 부족했고 상무님은 어머니의 친한 대학 동기였습니다. 처음으로 공사 본사 빌딩에 들어갔을 때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어리둥절해서 커다란 층별 배치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키 큰 여자가 저에게 등을 보이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 기획부가 몇 층에 있는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절세미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약간 놀란 것 같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획부를 찾으시나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그녀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검고 윤기나는 머리카락, 매우 희고 가는 목, 가는 허리, 치마 아래에서 드러난 하얗고 길쭉한 다리와 발목,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녀의 이름은 유정이었고 우리 기업 예산부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기업에서 유명한 어른 미인이었고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저보다 5살 많고 남편은 구청 세무팀의 과장이었으며 2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눈치도 빠르고 재능이 있었던 덕분에 저는 동료들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공문 작성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반년 후에는 기획부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 내에서 저의 낙하산 이미지로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저를 인정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유정의 누나와 점심 먹을 때 빼고는 마주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차가운 성격 때문에 저는 그녀와 많이 접촉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에 새로운 여자 부장이 왔습니다. 신기하게 그녀도 저와 같은 서씨라는 성을 가졌고 우리 부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40살쯤 되었고 생김새는 그저 그렇고 경상도 시골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 사람들은 그녀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성격이 급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했지만 말투가 거칠어서 자주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이 뒤에서 몰래 부추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은근히 배척했습니다. 공사도 파벌 싸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에 따라 그녀를 존경했고 그녀는 저를 달리 보게 되었습니다. 반년 후 서 부장님의 실체는 사장님이 특별히 임용하였다는 소식에 모두들 갑작스레 후회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공사 내에서는 서 부장님이 정치권 유명 인사와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때쯤 정부와 기업에서 성별 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공사에서 인정받은 인재로 서 부장님은 저를 사무실에 배치하여 전담 비서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공사 내에서 서 비서라 부르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업무로 유정의 누나와 접촉이 많아졌고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서로의 호칭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업무 볼 때는 직급을 부르곤 했지만 식사 시간이나 커피 타임에는 농담 삼아 유정이 누나는 저의 이름을 불렀고 저는 그녀를 정이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정희 누나는 함께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와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 아들의 양육권을 놓고 다툰 일이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근무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녀의 남편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패소했습니다. 그 후 정희 누나는 저와 친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 했지만 저는 민망해서 거절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습니다. 정희 누나는 이혼 후 몇 달 뒤 부서 운영비를 사적으로 분배했다는 의혹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었고 정희 누나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큰 위배 사항이 아닌 결과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희 누나를 위해 부장님께 강력히 어필하여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습니다. 서 부장님은 생각보다 공사에서 파워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정희 누나를 자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희 누나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가장 큰 즐거움은 정희 누나 사무실에 갈 구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희 누나의 티 없이 깨끗한 주름 하나 없는 아기처럼 부드럽고 하얀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때로는 정희 누나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 그녀도 몇 마디 받아쳤습니다. 제가 가끔 그녀를 바라보다 다른 생각에 잠기면 정희 누나는 얼굴이 빨개지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정희 누나와 한가롭게 대화하던 중 정희 누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 2명과 정말 닮았어. 하나는 내 동생인데 안타깝게도 10살 때 물에 빠져 죽었어. 또 하나는 내 아들인데 너는 내 아들과 정말 많이 닮았어. 웃을 때 가장 많이 닮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희 누나, 제가 당신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정희 누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내가 내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 알 거야. 특히 웃을 때 너는 정말 천진난만하게 눈이 작아지잖아. 내 아들과 똑같아. 내 아들은 내 동생과 똑같이 생겼어. 내가 처음 입사한 날 내 동생인 줄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며 정희 누나의 눈가가 약간 촉촉해졌습니다. 그럼 정희 누나, 나중에 누나 아들이 저를 외삼촌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올해부터 제가 조카에게 세뱃돈을 줘야 하나요? 아니면 누나가 저에게 먼저 세뱃돈을 줘야겠죠. 안 그러면 저만 손해잖아요. 정희 누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욕심이 참 많구나. 외삼촌 자리 하나 얻어놓고도 세뱃돈을 바라다니 참 뻔뻔하구나. 정희 누나, 누나가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 제가 세뱃돈을 받는 건 당연하죠. 이제부터는 저를 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후로 정희 누나와 저는 사적으로는 항상 남매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답고 천사 같은 누나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때는 참 바보 같았죠. 마음속에 무언가의 싹을 이미 틔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공사 내 사람들은 정희 누나가 고가의 의류를 살 때는 전혀 망설이지 않지만 동료들에게는 절대 작은 선물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희 누나는 결벽증이 있어서 동료들이 그녀의 집에 놀러가고 나면 그 후에 문손잡이를 걸레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저는 누구에게 선물을 바라지 않았고 특히 정희 누나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둘째, 저는 정희 누나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공사의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녀는 혹시 모르는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사무실 성희롱 같은 것은 큰 문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사 내 사람들은 정희 누나가 저에게 가장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소에 누군가 저에게 다가오면 정희 누나는 발길을 돌려 바로 떠났습니다. 반면 저는 정희 누나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한 사무실에서 널브러져 담배를 피웠지만 그녀는 한 번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힘들겠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흡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흡연이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었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실내 흡연 금지 조치가 확대되었고 공기업에서도 흡연 구역을 지정하거나 금연을 시행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1995년은 제가 가장 자신감을 가졌던 해였습니다. 저는 서부장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졌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실력도 점점 강해지고 공사 내에서 저의 입지도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승진도 동기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권력과 위엄을 가진 비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해 정희 누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5월 초에 그녀를 이혼 전부터 끈질기게 구애하던 모 제조회사 사장과 재혼했습니다. 불륜은 아닙니다. 전 남편이 먼저 상간녀와 바람 피는 바람에 이혼했거든요. 그때 증거만 있었다면 전 남편은 큰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달 말에 전 남편과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두 번째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공사 내에서 그녀가 불행한 저주받은 사람이라며 멀리해야 한다며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연이어 사망하니 좋은 인식이 있을 수 없었죠. 그 시기에 저는 정희 누나가 무너질까봐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누나는 강하게 이겨냈고 사람들 앞에서 약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는 저 앞에서만 펑펑 울며 슬픈 감정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지만 저만은 그녀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매일 바쁘게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업무 핑계로 그녀에 대한 감정을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996년 3월 서부장님은 저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로 승진한 사장님과 충돌했습니다. 원래 사장님은 정년으로 퇴직하고 모 기업 고문으로 들어간 후였습니다. 4월부터 공사는 경제적 이유로 서부장님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내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부장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서부장님의 곁에 머물며 낮에는 사무실의 대부분 일을 맡고 밤에는 끝없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외부에서 저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희 누나는 제가 너무 지쳐 보이면 저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담배를 피우게 하고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9월까지 서부장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역의 지사로 전임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다른 부서 인사를 우리 부서 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사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 내에서 가장 먼저 청산 대상이 되어 가장 한가한 자료실 관리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정희 누나는 그 사실을 알고 저를 밖으로 불러내어 식사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미 낙심하여 거절했습니다. 거의 완전히 낯선 부서로 들어가자 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큰 차이 때문에 저는 결국 화가 나서 무급 휴직을 신청하고 직장을 나와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997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저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저는 번 돈을 모두 날렸고 결국 저축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저는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물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으며
간단하게 양가 부모님들이랑 식사만 했습니다. 아내와는 사랑보다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시기 3년 동안 저는 서 부장님과의 연락은 끊지 않았지만 정희 누나와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결혼 소식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그녀에게 무언가 한이 있었습니다. 1997년 그녀가 미국 사업가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998년 3월 원래 그 공사 사장님은 IMF 여파와 정치적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서 부장님은 다시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났습니다. 서 본부장님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저를 다시 공사로 불러 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이었습니다. 운이 따르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기회가 오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는 본부장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서 본부장님의 비서 역할로 그를 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위에 비서실장님 한 분이 계셨지만 은퇴를 앞둔 분을 앉혀놓은 것이라 실질적 비서실장 역할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리고 예산실 사무실에서 저는 정희 누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말 너야? 매우 익숙하면서도 아주 오랜만에 듣는 듯한 그 목소리에 갑자기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로 정희 누나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 뛰어가서 정희 누나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있었기에 참았습니다. 며칠 전에 서 본부장님이 복귀한다고 하셔서 혹시나 했는데 진짜 너구나. 이따가 시간 되면 나를 찾아와. 사무실 동료들이 놀라움에 휩싸인 가운데 정희 누나는 경쾌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 후 저는 사무실 업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다음날 오후 제가 웃으며 문 앞에 나타나자 정희 누나는 즉시 일어나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녀석아, 어제 오전에 입사하더니 오늘 오전이 되어서야 오다니 누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 거야? 3년 동안 너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 너도 나와 연락하지 않았지? 나를 잊은 거 아니야? 눈가가 약간 붉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누나,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직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사무실의 기본적인 상황도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사과하러 왔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알겠어. 그냥 해본 말이야. 한번 보자. 여전히 잘생겼네. 변한 게 없구나. 너 이제 33살이지? 어떻게 여전히 대학생처럼 보이냐? 전보다 좀 통통해졌고 머리카락은 조금 줄어든 것 같네. 결혼도 했고 곧 아빠가 된다면서. 결혼 같은 큰일도 알리지 않고 정말 나를 잊었구나. 말을 하며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정희 누나, 정말 억울해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제가 어떻게 그녀를 꼬셨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나도 처음 봤을 때 그대로네요. 진심입니다. 정희 누나는 정말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7년 전에 그 어른 미인이었습니다. 최소한 제 눈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 정희 누나의 복장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과 비슷한 꽃무늬 원피스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8월 정희 누나는 또 다른 멋진 사업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 업무상 11월에 미국으로 돌아간 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월 한 번씩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왜 그녀가 계속 결혼을 집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정말 남자에 환장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 몇 번의 결혼을 통해 정희 누나는 많은 돈과 집을 얻었지만 이 3년 동안 그녀의 부모님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녀석아,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너를 찾을 수가 없었어. 모든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했어. 정말 나를 잊은 거 아니야?
말하면서 정희 누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정희 누나의 손을 잡았고 그녀와 함께 몇 방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정희 누나의 손을 잡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누나의 손은 제 손보다 약간 작지만 훨씬 더 희고 부드럽고 길쭉했습니다. 손톱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명색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정희 누나는 여전히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옷차림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었고 이제 보니 38세의 정희 누나는 외모나 몸매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적 감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누나는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어색하게 손을 빼내며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여전히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누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연락 안 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그때는 차마 연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를 수시로 보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었어요. 정희 누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희 누나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참지 못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정희 누나도 저의 웃음에 감염되어 가볍게 웃었습니다. 이 나쁜 놈 맞아야겠네. 그렇지. 말을 하며 정희 누나는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희 누나의 팔은 투명하고 매끄러웠으며 털 한 올 보이지 않았고 겨드랑이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고 정희 누나의 팔은 결국 내려왔습니다. 나쁜 놈, 처음 만나자마자 나를 괴롭히다니. 정희 누나는 옛날처럼 저를 부르며 이번에는 부드럽고 애틋한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희 누나, 마치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요. 모든 게 예전처럼 느껴지네요. 정말 좋네요. 그런데 정희 누나, 그분이 정말로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아이를 빨리 가지는 게 어때요? 그러면 가정이 더 안정될 거예요.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희 누나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여전히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결혼을 했을 때도 제가 같은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이번 긴 대화를 통해 저는 정희 누나와 다시 친밀한 남매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공사의 남자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정희 누나가 없을 때마다 동료들이 이 일을 가지고 저를 놀리면 저는 언제나 웃으며 넘기고 태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사실 저와 정희 누나만이 우리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인지 정희 누나의 옷차림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해갔고 저와 정희 누나 사이의 농담도 점점 성적인 뉘앙스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그녀의 사무실에 들르지 않으면 정희 누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머리를 풀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 했습니다. 정희 누나의 남편은 4월 말에 한 번 왔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돌아갔습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좋은 일은 거의 없고 불운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공무원인데 임신 중이라 몸이 힘들다 보니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저에게 점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부부관계를 못해서 참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7월 초 저는 비서실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원래 비서실장이었던 분은 정년 퇴직하면서 제가 실질적 비서실 책임자가 된 셈입니다. 8월 하순 아내가 예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휴가를 낼 수 없었고 장모님이 대신 아내를 돌보았습니다. 서본부장님은 저를 위해 새 차와 다름없는 중고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990년대에는 공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차량 배정은 주로 고위 임원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차장급 직원은 회사 차량을 배정받지 않았지만 저를 특별 대우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갖게 되어 매우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고 2달 넘었는데도 저와 함께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가 몇 번 더 요구하면 아내는 울면서 제가 그녀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않으며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에게 너무 집중해서 저를 소홀히 한다고 느꼈고 심지어 아들에게 질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를 위로하고 이해한 사람은 정희 누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점점 더 매력적이고 농담도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정희 누나는 매일 얼굴이 붉어지지 않으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머리를 숙이고 얼굴이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공사에서 지방에 갈 업무가 생겼습니다. 그때 여러 명이 같이 내려갔는데 그 중에 정희 누나가 포함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다음날 출장 가는 것을 알렸고 5, 6일 동안 집을 비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약간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버스를 동원해 지방으로 향했고 정희 누나는 조용히 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하얗고 매끄러운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정희 누나,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랑 처음 이렇게 있는 게 긴장되나요? 아니면 머릿속에 딴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 누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다시 귀까지 빨개졌습니다. 왜 그래? 너 정말 나를 이렇게 괴롭힐 거야. 정희 누나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아마도 장거리 출장의 편리함을 위해서인지 정희 누나는 검은색 하이웨이 바지와 검은색 샌들, 하얀 반소매 셔츠를 입어 더욱 날씬하고 키가 커 보였습니다. 저는 버스가 이동하는 동안 자꾸만 옆자리에 있는 정희 누나를 곁눈질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는지 오전 10시쯤 되자 정희 누나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CD 플레이어를 꺼내어 저희가 좋아하는 팝송 노래를 틀고 이어폰을 건넸습니다. 정희 누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살짝 감은 채 가끔씩 저와 몇 마디를 나누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정희 누나가 흥얼거리는 리듬은 꽤 정확했지만 마치 춤추듯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좀 웃겼습니다. 나 이 노래 좋아하는데 내가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어. 몇 번 더 들어도 될까? 그래서 우리는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계속 들으면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특히 고온의 정오에 단조로운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오후 1시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희 누나는 완전히 얼음 미인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정된 호텔에 들어서자 정희 누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점잖게 행동했습니다. 제가 정희 누나의 짐을 정리해주자 정희 누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제 방에 돌아와 짐을 풀고 있는데 바로 옆 방에서 정희 누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서 샤워해. 오늘 땀을 많이 흘렸잖아. 내가 내 방에 갈 테니 문 열어놔. 너는 왜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을까?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라면 누구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사실 우리는 이번에 재회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 아내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 미칠 것 같고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저의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의 아들은? 부모님, 형제, 친척, 친구, 동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아내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일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희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 들킬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머릿속에 온갖 감정이 오갈 때 지금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희 누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담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정희 누나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 솔직히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아요, 정희 누나. 아내를 생각하고 있어요. 정희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정희 누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 누나, 왜 울어요? 너를 좋아했어. 공사에 있을 때부터. 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아이가 있는 여자이고 너보다 나이도 많아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감히 더 생각하지 못했어. 한때는 너를 떨쳐내려고 했어. 하지만 너는 항상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난 계속해서 널 생각하게 돼. 결국 너를 잊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람은 단명했어. 96년에 내가 공사를 떠났을 때 나는 너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널 보지 않아도 되어 기뻤어. 널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무급 휴직을 신청하고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나는 계속해서 내 소식을 알고 싶어 했어. 사람들에게 너에 대해 묻고 다녔지. 그제서야 내가 널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널 잊기 위해서 그 시절 나는 여러 남자들과 사귀었어. 그들 모두 돈과 권력이 있었고 너보다 능력이 있었지.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너처럼 진심으로 나를 대하지 않았어. 죽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고 도와준 사람은 오직 너뿐이야. 정희 누나는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희 누나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가까이 대고 정희 누나의 머리카락과 얼굴, 눈물을 키스했습니다. 나는 내가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널 찾을 생각을 안 하려고 했지. 그렇게 또 다른 남자에게 몸과 마음을 맡겼어. 이젠 이대로 평생을 살려고 했어. 그런데 하늘은 다시 너를 내 곁으로 보내줬어. 그리고 너는 나를 계속 자극했어. 정희 누나는 갑자기 나를 꽉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으려고 했지만 계속 잊지 못했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어깨에 머리를 묶고 발을 구르며 울었습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뭐가 부족해? 내 와이프가 처녀라는 것 빼고는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왜 그녀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마음이 아파서 정희 누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희 누나는 나를 밀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는 가족이 있지, 나도 가족이 있어. 너는 내 가족에게 책임이 있지, 나도 내 가족에게 책임이 있어. 넌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정희 누나는 침착해지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첫사랑이야.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완전히 준 사람이라고. 정희 누나는 눈을 감고 내게 몸을 기댔습니다. 은은한 향기가 다시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업무 일정이 예상보다 하루 일찍 끝나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지만 저는 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희 누나의 안내에 따라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이곳은 죽은 두 번째 남편이 나에게 프로포즈하며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집이 거의 2년 동안 비어 있었어. 지난 연휴에 청소를 한 번 했으니까 그렇게 더럽진 않을 거야. 지금 좀 더우니 먼저 에어컨을 모두 켜고 집안을 한번 둘러봐. 나는 집을 조금 정리하고 과일을 씻을게. 이 집은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넓은 거실이 있는 48평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밖의 발코니도 충분히 커서 탁구대를 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 전체의 인테리어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고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로 처음으로 집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참 좋군요. 이렇게 호화로운 집을 보니 나도 모르게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부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기도 했습니다.
너는 아직 젊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남자야.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것일 뿐이야. 이렇게 호화로우면 뭐하니? 죽은 남편은 여기서 거의 생활하지도 못하고 돌아갔어.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면 돼.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그녀는 교통사고로 돌아간 첫째 아들도 생각난 모양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희 누나, 당신은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어떻게 이런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저는 그녀를 꼭 품에 안고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희 누나는 저에게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널 이렇게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내가 아내와 아들을 떠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겠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너를 난처하게 하지 않을게. 오늘부터 점심시간에 여기서 쉬어.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매우 기뻐하며 며칠 동안 못 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아들이 정말 잘 웃어 등등 말입니다. 마치 몇 달 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마치 꿈속에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정희 누나는 일찍 퇴근하여 나를 위해 점심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누나는 직장에서 나와는 절대 장난을 치지 않았고 가끔 내가 장난을 치면 얼굴을 붉히고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희 누나의 또 다른 특징은 직장에서 매우 정중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모든 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녁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고 빨래와 아기의 기저귀를 빨며 아내의 불평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면 주말에도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는 다시 저에게 순종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태어나기 전처럼 말이죠. 이런 꿈 같은 생활 속에서 저는 가끔 꿈을 꾸며 언젠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내 앞에서는 정희 누나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정희 누나도 아내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정희 누나는 계속해서 저에게 새해 연휴에 하루를 같이 보내자고 졸랐습니다. 저는 확실히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가 목욕하는 틈을 타서 정희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고 정희 누나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 가족을 친정 연휴 동안 함께 보내자고 요구하셨습니다. 손자가 점점 사랑스럽고 활발해지는 것을 보며 부모님은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매일 부모님 곁에서 행복한 가족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희 누나와 함께 하루를 보내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출근 후 곧바로 정희 누나의 사무실로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정희 누나는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물러나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정희 누나는 점심에 저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 먼저 떠났습니다. 몇 번 점심에 정희 누나의 집으로 갔지만 정희 누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일부러 넉살스럽게 장난을 쳐도 정희 누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저를 쳐다보지 않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희 누나는 저를 두고 조용히 울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정희 누나가 점점 더 수척해지고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정희 누나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정희 누나를 대할 때 매우 어색하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정희 누나를 가능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쉽게 화를 내고 충동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은 가능한 나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서 몇몇 여자 동료들이 그녀의 남편이 다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만 지었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핑계를 대고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 고통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초기에 느꼈던 고통이 지나간 후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희 누나와 정말로 끝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설날 준비에 들떠 있었고 저와 아들과 함께 장인 장모님 댁에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의 행복한 기분은 점점 저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설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정희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누나는 놀라면서도 기쁘게 저의 이름을 불렀지만 곧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형식적인 새해 인사만 주고받으며 감정이 담기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머리를 저으며 새해의 기쁨 속으로 빠져들려고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장인 장모님 댁에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연휴 다음날 출근해서는 동료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승진과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정희 누나와 저는 서로 암묵적으로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설날은 제 생애 가장 외로운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업무로 자신을 바쁘게 만들며 집에 늦게 돌아가도록 노력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를 초대해도 친구들이 나가자고 해도 저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모두 거절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저는 오후에 사무실 동료들을 모두 집에 보내고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장인 장모님 댁으로 전화를 걸어 아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반복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짜증이 나서 전화 케이블을 뽑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벽시계를 보니 거의 9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되는 두드림 소리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는 정희 누나가 있었습니다. 정희 누나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정희 누나는 저를 밀어내고 사무실에 들어와 컴퓨터를 끄고 책상 위에 서류 가방과 열쇠를 챙긴 후 저를 사무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저의 손을 꼭 잡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정희 누나는 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차 문을 열고 저를 운전석에 앉혔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도 차에 탔고 제 손에 열쇠를 쥐어주며 그날 밤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가자. 가는 길 내내 정희 누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오른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정희 누나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침묵 속에서 차를 주차하고 정희 누나를 따라 차를 잠갔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가져가려 했지만 정희 누나는 제 오른손을 잡고 단지로 이끌었습니다. 아파트의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정희 누나는 가방을 두 다리 사이에 끼고 오른손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정희 누나는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문을 잠근 뒤 검은색 구두를 벗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희 누나가 평소와 다른 봄가을용 가벼운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희 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오른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정희 누나는 갑자기 저를 꼭 껴안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저의 어깨에 기대며 발을 구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거야? 정희 누나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정희 누나를 가만히 껴안고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희 누나는 너무나도 슬프게 울었고 몇 번이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정희 누나는 진정이 되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나는 너를 내 남자로 여겼어. 나 혼자만의 남자. 너를 내 아내와 나눠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었어. 아마 이건 하늘이 나에게 내리는 벌일 거야. 여러 가정을 내가 깨뜨렸어. 그게 나의 벌일 거야.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남편이라는 게 너무나도 슬퍼. 황설수설하는 정희 누나는 자조적으로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어.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가족과 아들, 그리고 내 와이프를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너와 내 아들까지 포함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꿈을 꾸었어. 하지만 그것은 내 아내와 남편에게 너무 불공평했어. 내 아들에게도 불공평했어. 너에게도 불공평했고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게 했어. 정희 누나는 다시 한번 제 이마에 키스하고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정과 결혼에서 감정과 돈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과 의무야. 이것이 내가 최근 며칠 동안 가장 깊이 깨달은 것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과 의무야. 이 말은 마치 한 번에 여러 차례 깊게 내 마음을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희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정희 누나는 마치 신성한 빛에 휩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성함과 순수함이 그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 신성함과 순수함은 저를 압도하여 감히 그녀를 직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을 느끼며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 누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희 누나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정희 누나도 깨달았어. 너는 집에서는 아내를 잘 돌보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밖에서는 진솔하고 강직한 남자가 되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정희 누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오랜 방황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안정된 항구로 돌아온 작은 배처럼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부모님과 형제가 방문하여 아내와 함께 대접하느라 바빴고 정희 누나와 연락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부서 동료가 정희 누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밤이 정희 누나와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살던 집도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도 없는 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 저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정희 누나가 가족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말이 옳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감정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흔적도 남지 않게 되죠. 2002년 12월 말 어느 날 사무실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정희 누나. 저는 서둘러 봉투를 찢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프린트된 문서와 정희 누나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현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게 해주세요.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미국에 있을 거야. 2년 전의 계획대로라면 나는 절대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고 너와도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그렇지 않다면 넌 절대 나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야. 펜을 들자마자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어. 이 긴 이야기를 지루해하지 않기를 바래. 사실 나는 계속 당신을 속여왔어. 몇 년 전 설날 나는 화가 나서 남편에게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했어. 후회했지만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았지. 작년 설날 나는 이미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지만 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작년 4월 나는 제왕절개로 3.3kg의 아들을 낳았어. 아이는 참 예뻤고 첫째 아들을 닮았고 너를 더 닮았어. 아이의 이름은 민수, 남편은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어. 아이는 이제 걸을 수 있고 남편은 아이를 늘 안고 다녔어. 올해 8월 내가 외출한 사이 우리 집에 큰 화재가 났어. 민수는 죽을 뻔했지만 남편 덕분에 큰 상처 없이 구출되었고 남편은 하반신 절단을 하게 되었어. 나는 늘 내가 내 아내를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절망적인 싸움을 포기했지. 사랑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고 행복을 쟁취하려 하지 않았어. 오직 곧 태어날 아이만을 지키고자 했어. 하지만 이마저도 빼앗길 뻔했어. 이것이 하늘이 내게 내린 가장 큰 벌이야. 나는 이제 모든 인생과 사랑을 이 두 남자에게 주려고 해. 이제 나는 남편을 평생 간호하며 살아갈 거야. 아파트는 원래 민수가 성인이 되어 다시 한국 땅을 밟을 때 쓰려고 남겨두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접고 미국에서 평생 살 거야. 나는 당신이 소극적인 성격이라 생각해.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하지 않고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지. 우리의 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인 쪽은 항상 나였어. 이번에 서울에 돌아온 김에 아파트를 4명의 이름으로 이전해주는 절차를 모두 마쳤어. 필요한 서류도 같이 보냈어. 내가 사인만 하면 돼. 나는 이 아파트를 더 이상 쓸 일이 없어. 돈도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너에게 기념으로 남겨줄게. 사실 이번에 돌아오면서 너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 너를 다시 보면 떠나지 못할까봐 두려웠거든. 하지만 몰래 내 아내를 한번 봤어. 비록 말을 걸진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나와 비슷한 점을 느꼈어. 넌 그걸 못 느꼈지? 나는 내가 나를 먼저 알았고 아내를 나중에 알았다는 걸 알고 있어. 사실 넌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았던 거야. 난 내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 이제 와서 떠난 것이 후회되네. 내 마음은 지금 너무 복잡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내가 너무 그리워. 나의 잘생긴 남자,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를 절대 잊지 말아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랄게.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정희 누나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슬픔과 그리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정희 누나의 마지막 인사는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희생과 사랑을 느끼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은 어느새 어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정희 누나. 당신의 모든 것을 기억할게요. 영원히.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